두 번째 시간. 일단 쓰기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재료 수집 및 선택. 자, 재료 수집 및 선택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재료 수집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제에 걸맞은 재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에 걸맞은 재료 선택과 관련돼서 기억해 두시라. 주제에 걸맞지 않는 재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개 껍데기에 대해서 그 관한 글을 쓰고자 하는데 산호가 예쁘다고 산호를 갖다가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뭐 될 수 있겠지. 뭐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또 정서에 그런 또 발맞춰서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주제에 걸맞지 않은 약간의 재료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기대어서 내는 문제예요. 약간, 조금은 되겠지. 뭐 이 정도야. 우리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용에 상당히 넓죠? 옛날 처용과 이후에 상당히 관용의 정신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돌이 묘사한 걸 뭐 이렇게 해서 관용의 정신 나오죠? 자, 거기다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저 잘못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관용이 많다는 것. 주제에 걸맞은 뭐다 같이 재료 선택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관용의 폭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측면에서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용의 폭도 많이 넓어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관용의 폭은 좁아지는. 그러니까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의 당사자의 관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사람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 이 말이야. 내 말 좀 이해 되겠어요? 일반 서민이 조그마한 뭡니까? 이게 뭐야? 그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 훔친 것도 큰 벌을 주는데 그 위에 지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수천 배, 수만 배 먹어도 그 뭐야 나지? 관용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것은. 그래서 옛날에 많이 했던 말 가운데 뭐 그런 거 아주 유추해서는 안 되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엄격해야죠, 잣대. 그래서 오늘날 작금에 있어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 보면, 아, 정말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구나. 세상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세상을까지 관용을, 어떤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좀 더 바로 잡아가려는 어떤 모습들. 괜찮잖아요. 과도기지만 바로 잡아가려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뭐가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뭐가 필요하는, 도덕성이 필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거기에 잣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미래는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밝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업, 정화 작업은 윗물들에 맑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다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물체는 조종 능력이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존재. 지구도 생물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정 노력. 지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역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뭐야?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먼 것은 아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사는 사회는 정말 더 좋은 사회에서 살지 않겠는가. 이해돼요? 좋은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말만 들어도 세상에 어느 나라처럼 누가 차에 치여 죽었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차 치여 죽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차 치여 누구 집에 도둑 들었어? 이게 놀라는 세상. 저 스웨덴 인간은 그런 세상이다 야. 신문 보니까 놀랜데 뭐 도둑 들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저 마치 그 강원도처럼 강원도 법 없이 사는데 강원도 있잖아. 막 거기서 무슨 사건이야. 막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야. 그잖아요? 뭐 담담해. 누구 죽었어? 뭐 누가 자식이 부모 죽였대. 그래요. 담담하게 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지금 자꾸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제에 걸맞은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서 이때 걸맞은 할 때 이 걸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형음이 는과 같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맞은, 알맞은 그걸 써야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약간은 선택할 수 있다. 주제에 걸맞지 않는 약간은 선택할 수 있다? 안 돼요. 약간도 안 되잖아. 이것만 좀 알고 있다면 되겠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건 안 해놨어요. 처음에 출제했던 경향을 보면 여기다 이제 보기를 설정하겠죠. 알겠죠? 이렇게 보기를 설정해 놓고 여기다 뭐가 나와요? 글감이 나와요. 다음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여기에 글감으로서 재료로서 맞는 것은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죠?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쓸 때 여기 맞는 것을 쓴다. 그럼 여기 요 재료만 찾으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순간 졸지만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기 있다는 제시해 놓지 않았어요. 자, 출제 유형은 어떻게 나온다? 나오면 다음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다음 주 거기에 부합되는 재료로 알맞은 것은 알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런 문제 나오죠? 자, 보기 부분에 무엇을 줄 때 있어요? 조건을 줘요. 1번, 비유적인 표현을 삼가할 것. 2번, 여운을 줄 것.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밑에 답자에 찾아라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형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재료 수집 및 선택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가 않다. 조건에 맞는 표현 아니면 다음 같은 글의 재료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오면 한 문제, 한 4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런 문제는. 자, 정말 대화말 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잘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전혀 중요한 거죠. 내용 구성하기가 이렇게 되겠죠. 전형 구성하기. 자, 첫 번째 이제 내용 구성하기 뭐라요? 내용은. 자, 일단 개요 작성부터 볼게요. 개요라는 게 뭐냐? 자, 개요에 있어서의 개념부터 우리가 하나 더 해야겠죠. 개요의 개념. 개요라는 게 뭐예요? 개요라는 게? 개요라는 게 뭘까요? 개요. 개요죠, 이게 개요. 이 개자가 무슨 개자? 개자가 무슨 개자? 설마 멍멍 뭐 이렇게 개, 그것도 안 되겠죠. 우리가 개.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 개요라는 게 뭘까? 개자가. 쪼개면 쉬워지는데, 여러분들 쪼개지 않으니까, 그래. 한자는 자꾸 쪼개려고 해야 돼. 부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 뭐에 대해서? 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도 했으면 하면 좀 가까우면, 버스 대절에서 와서 들어도 괜찮은데, 거기까지 와서 들을 일은 없겠지만, 서울까지 와갖고, 한자 특강을 해주는데, 어쨌든 간에, 뭐에 대한 이야기? 부수에 대한 이야기가 214자거든요. 214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죠? 214자. 부수 214자를 알면, 한 214자가 뭐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우리 국어의 자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알겠죠? 영어로 보면은 알파벳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 국어, 한글 배울 때 뭘 배워? 자음모음 배우잖아. 영어 배울 때 뭘 배워? 알파벳 배우잖아. 근데 왜 한자를 하면서는 왜 부수를 안 하느냐고. 에? 부수를. 이해되겠죠? 뭐 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부수를 알아야 돼. 부수를 214자를 알면 쉬워진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만 좀 이해되겠죠? 부수. 그래서 물론 우리가 빠르면 여름방학 때부터 아니면 9월 달부터 한자와 관련돼서 좀 해주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필수 한자 관련돼서 부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공통부분을 통한 한자 익힘. 천자 정도만 알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자는 마음을 놓아도 된다. 근데 왜 마음을 안 놓고 계속 찜찜한 마음으로 시험 볼 때까지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시작. 아직 안 주었네. 시작. 세 가지. 관심, 집중, 지속. 이게 합격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 결과물이 뭐라고요? 이 결과물이 합격이야, 합격. 이렇게 안 하시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기 결과예요. 자, 한자? 그래, 한자.
이번에 지방직이 얼마나 나올지, 서울시 얼마나 나올지 터져줘야 되는데 한자가 더 많이 작년처럼 터져준다면 한자에 대해서 뭘 가질까? 관심 갖겠지. 관심 갖겠죠? 모르겠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서울에서 특강이 있는데 1시부터 특강이 있어요. 3시에 이제 설명하기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특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번 지방직 한자 많이 나와봐. 그러면 이번에 토요일 날 한자 특강을 해주거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럼 뭐 많이 오겠죠? 근데 지방직 시험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 자, 어쨌든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관심, 집중,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한자가 우리나라 글자라는 걸 한번 얘기했어요. 자, 나무목자지, 나무목자. 나무목자였다가 두 자가 합쳐진 말이야, 이게. 이게 합쳐진 말이야. 두 자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이 자는 뭐야, 나지? 이 자는 또 세 자가 합쳐진 말이야. 또 분석하면. 뭐 형태에서 분석하듯이. 형태에서 보자. 흰백자에다가 비수 비자에다가 요거 있죠, 이거. 이거는 없을 문자의 변형이야. 알겠죠? 없을 문자 변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흰백자에다가 비수를 쓴다는 것은 아주, 우리 쇠라고 하는 것은 검잖아. 쇠는 검은데 여기에 뭐가 돼 있어,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날이 있지, 날. 쇠는 검은데 이 부분은 뭐야? 날이 있는 부분은 하얗죠? 부엌 좀 자주 들어가. 근데 요즘에 나오는 칼은 전체가 하얘? 그러니까 옛날에 부엌 칼 있죠? 부엌 칼을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 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하야. 그래서 뭐냐면, 하얀 비수, 칼이야. 그러니까 하얀 칼이야. 그러니까, 날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야. 날이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이미 없는 목숨이야. 이미 없어지는 거죠.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나온 말, 이게 무슨 자냐. 이렇게 만나서 조합돼서 이게 이미 기자가 된 거야. 이미기, 시작. 이미 했어. 이미 갔어. 뭐 할 수 있죠? 그럴 때 쓰는 이미야. 그러면 이미 했다가 나무목자가 만났잖아. 무슨 의미냐 이 말이야. 이미 했다 나무목자가 만나. 뭘까 하면 이 말은 이미 자란 나무. 묘목일 때는, 어렸을 때는 그 나무를 관리해주고 잘 키워야 되겠지만, 가꿔줘야 되겠지만, 이미 자란 나무는 내막쳐 놔도 잘 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충 봐도 돼. 대강계.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대강계. 옛날에는 모든 것이 나무로 지어지고 나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중요했단 말이야. 나무가. 오늘날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나무 요즘도 뭐 많이 과거로 돌아가서 나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것은 철근 같은 것이 대체해 주잖아. 콘크리트가 대체해 주잖아.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뭘 했어요? 옛날에는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나? 쌓으려면 필요했어요. 이게 몇 자예요? 바로 네 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자거든. 이게 무슨 자 같아요? 이게 뭔가 쌓으려면 이것도 필요했다니까요. 쌓을 축자야. 쌓을 축. 대나무와 나무가 있잖아. 대나무와 나무로 만들어서 무릇 범자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쌓으려면 뭐가 필요했다? 나무하고 대나무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쌓을 축자야.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없어. 나무가 배도 나무지, 건물 질 때도 나무지, 막 사찰 구층 석탑은 석탑이니까. 그지? 목탑이 있으면 나무로 다 지었잖아. 나무로. 이걸 나무야. 나무. 나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무는 항상 뭐야? 나무는 또 보고 또 보여야 되는 조사할 대상이야. 조사할 사. 시작. 조사할 사잖아.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돼요? 나무는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나무는 다 첨자. 다 첨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검사할 것. 나무는 다 검사해야 돼. 검사할 것.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나무 목자에다가 하나 더 썼다면 이게 좀 뭐야 도대체? 마을 촌자잖아. 왜 마을 촌자가 됐지? 마을 촌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마디 촌자가 만나가요. 마디 촌자는 뭐냐? 이게 손소자에다가 점이 된 거거든. 이게 변형이 돼서 이게 된 거야. 마디. 손목 있죠? 손목에다 대고 이렇게 딱 하면 심장 뛰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맥 짚죠? 거기다 이게 중요 부분 이 마디에다가 손을 얹은 모습. 이게 마디 촌자의 모습이에요. 내 말 좀 이해되겠어요? 또 마디 촌자예요. 그러면 이 마디 촌자는 어떻게 되느냐? 딱 쟀을 때 심장 박동 소리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뛰어 안 뛰어?
뛰죠. 그래서 이 마디천자가 들어가면 규칙, 법, 뭐 질서 이런 말에 쓰는 거야. 내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나무목하고 마을촌 이거 마디천자 맞는데 무슨 마을촌자예요? 왜냐? 마을에 있어서 가까운 곳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어. 왜?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그 간격을 유지해 줬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좀 곱게 일정한 간격을 가고 자라고 있다 하면 마을이 가깝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을촌자가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이게 위가 집면자, 집. 집에 마디촌자죠? 뭐가 있어요, 집에도? 집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 거고,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 지킬 수. 시작. 지킬 수야, 지킬 수. 그렇잖아. 내가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내가 들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낱말 지킬 수. 시작. 지킬 수. 한자는 이렇게 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 부수들은 대부분이 상형문자인데 그 부수들의 상형문자는 214자이기 때문에 5만, 6만, 5, 6만 자 중에 214자는 별거 아니잖아. 1%도 아니야. 1%. 그러니까 상형문자 그렇게 많지 않아. 대부분이 오늘의 한자는 형성문자지. 한쪽에서는 음을, 한쪽에서는 뜻을 따오는. 그래서 이것도 형성문자 아니야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뭘 알아야 돼? 부수를 알아야 돼. 부수의 공부를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수 214자 한 번씩 보면서 그것이 어떤 뜻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가. 알겠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중에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부수를 중심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 혼자 공부하려면 214자 싹 해서 공부하면 좋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대간계 다 같이 있지? 대자. 이미 자란 나무는 대충 봐도 된다. 그래서 대간계자가 되고. 알겠어요? 그 옆에는 여자가 중요한 부분을 갖다 덮고 다니는 이게 덮을 한자에 덮을.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중요한 부분을 덮는다 해서 나온 말 중요할 요자야.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몸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몸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뭐 다른 분들 자신 있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허리. 허리가 중요해. 우리가 서서 다니는 동물로서 뭐가 중요해? 허리가 중요해. 이 허리만 삐끗해봐. 허물어지지. 그래 안 그래요? 서서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허리 딱 단절됐다 절단됐다 하면 뭐예요? 그냥 식물이가 되는 거야. 손 하나 이렇게 따라해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발 하나 하더라도 못 발주고 갈 수 있어. 뭐 아프면 허리가 절단났다 하면 그대로 누워버리는 거야. 허리 그렇게 중요하지. 허리요. 시작. 허리 요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은 한자 특화 시간이 아닙니다. 개요라는 것이 뭐냐? 개요라는 건 뭐냐? 대강 중요한 것을 추려놓은 것이 개요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개요. 개요는 뭡니다. 개요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해서 대강 중요한 것을 추려놓은 것. 알겠습니까? 그 개요다. 개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이유죠. 자, 개요 작성 이유. 첫 번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요 작성 이유. 첫 번째. 불필요한 내용 삽입 방지. 자, 불필요한 내용 삽입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글의 일관성을 견제할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글에 있어서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계획을 갖고 지니까 동그란 집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짓다 보니까 동그란 집이 나와. 근데 계획 없이 짓다 보면 뭐도 나올 수 있고 세모집도 나올 수 있고 네모집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본래 갖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죠? 자, 그래서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국 개요 개념 쉽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글의 설계도. 시작. 글의 설계도. 글에 있어서의 대강 중요한 것을 추려놓은 것 개요 할 수 있고 글의 설계도를 개요라고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에 따라 글을 쓰죠. 설계에 따라 집을 짓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글의 일관성을 견제할 수 있다. 동그란 집을 짓기 위해서 끝까지 동그란 집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뭐야? 유기적이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글의 논리적. 집 짓는 과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이 집을 짓는데
동그란 집 짓는다고 안 했니? 둥그런 집 짓는다고 안 했니? 근데 자꾸 보니까 둥그런 집이 아닌 것 같아.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 과정이 둥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둥그런 집에 맞게 짓기 위한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것이 논리성이에요. 글씨가 똑같다는 거야. 집 짓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과정이 맞아야죠. 근데 집 짓는 딱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짓는 것은 영 둥그런 집을 짓는 것 같지가 않아?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뭐다라는 점 같이 계율을 작성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지요? 잘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계율을 갖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내가 문제 해놨습니다. 계율하면, 제일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와, 계율하면 제목이 나와,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거에서 뭐 주제도 나올 수 있겠죠. 알겠죠? 주제로. 제목과 주제를 갖다 해서, 이 글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의 글을 쓰려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런 과정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쓰고자 한다 해서 뭐, 여기다가 서론이 나온다든가, 서도 있죠? 서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본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 나올까? 나오겠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가끔 나와서 이런 데다 제목에 따라 딱 밑줄 쳐놓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목으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할지. 아니면 서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뭐냐? 나올 수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개요표 완성. 시험 문제에 나와서는 뭐냐면 개요표 완성. 이 개요표를 완성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덜어 나오기도 한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바로 확인 들어간다. 개표 확인 문제. 자, 여러분 나는 좀 프린터를 보니까 거기 학습 문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개요해서 제목과 결론 나옵니까? 자, 개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제목과 결론에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고 그랬습니다. 제목은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 딱 제목만 보더라도 뭐야? 제목은 주로 화제요. 화제어가 제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제어나 또 주제어.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주제문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재정립해야 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죠? 환경문.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제문.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관계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화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그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추론 과정이죠? 자, 이런 논의의 과정이니까 어때요? 글을 많이 쓴 사람들 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서론과 본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관계가,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설정됐기에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 대두가 되겠죠. 자, 보니까 서론부로 뭐 봐봐요? 환경 파괴를 위한 인류 생존 기반의 위협이 있죠? 상황이 나와. 어떤 원인이 나와. 어떤 문제점이 나와. 원인이 나오죠? 자, 뭔가 해결책을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 문제점이 나오고 그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지? 원인 분석, 잘 기억해도 글쓰기 어떤 논리 과정입니다. 논의 과정,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야.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 문제점이 나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에서는 뭐냐? 이것을 원인 분석하는 거야. 본론 부분에서 원인 분석.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본론의 끝부분에 가서 원인 분석했다는 뭐다 했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놓는다. 본론 2. 이해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본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갖다가 뭐 한다 했지? 요약 정리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론이죠. 정리됐습니까? 이런 내용의 논의적 과정이 있다는 거야. 자, 뭐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한다 했지? 원인 분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와? 해결책이 나오겠죠. 정리됐어요? 해결책. 거기에 따라서 뭐다? 요약 정리. 또는 뭐야? 요약 정리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이 결론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글의 어떤 구조야. 글의 구조. 이런 글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글 쓰는 사람들이야.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뭘로 배워? 우리가 논술이 있어 없어? 논술 있죠? 어떤 주제를 줘주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글감을 주죠? 이걸 활용해서 뭐하라? 논술 해보라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글의 구조를 익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논술 배운다는 건 뭐다? 글의 구조를 익히는 거야. 글의 구조의 유형을 많이 체득해 놓은 사람은 뭐예요? 거기다가 내용을 짜맞추는 거거든. 내가 말했어요? 논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글감을 사용할 줄 모르고 이 글감을 어디에다가 넣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서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본론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전체 논술 평가할 때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의 구조로의 패턴을 알고 있는 뭐가? 출제위원이 아니면 점수를 주는 사람이 그 구조를 알고 있지. 그 구조에 맞게 썼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다 읽어봅니까? 안 읽어본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논술이 말해요. 그거예요. 논술. 글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논술을 잘한다. 때문에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형을 배우는 거죠.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관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서론 부분의 환경파로 인한 인류 생존 기반한 어떤 위협이 있죠? 위협, 어떤 문제점. 그 문제점이 있으면 뭡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뭐가 나온다? 원인 분석에 들어가겠지? 원인, 본론 부분의 원인 분석.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과 있던 관계에 있어서 보니까 자연을 개발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경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자연을 갖다 개발의 대상을 본다는 거야.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낭비, 환경오염에 대한 근시안적인 어떤 대처 있죠? 무조건적인 자연을 갖다가 파괴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본론 부분이 뭐예요? 그게 원인 분석형 결과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이 더 이상 뭐예요? 일방적인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국 자연이 망하니까 뭐도 맞아? 우리 인간에게도 역시 문제점 맞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또 종멸했던 뭐예요? 과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은 개발의 대상, 즉 인간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과 인간은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관계? 공존하는 관계라는 거죠. 공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하게 개발에 대해서는 보지 말라는 얘기죠. 자연이 살아야 우리 인간이 산다 이거야. 이런 인식이잖아. 이런 내용일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 몇 번 그랬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 되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 개요파의 완성의 문제. 뭘 알면 쉽다? 글의 구조를 알면 쉽다. 오늘 아무튼 오늘 시간 동안 전개되는 내용들은 중심은 비문학에 대한 얘기지만 쓰기도 역시 뭐가 관련됐어요? 쓰여진 것을 읽는 거야. 그럼 쓰는 방법을 알면 읽는 것은 쉬워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쓰기 파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쓰기와 읽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쓰여진 것을 읽는 것 뿐이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 읽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독자로서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자로서의 생각을 가지면 좀 더 답을 갖다 찾는데 유효하다 이거야. 쓰는 입장. 대면 좀 이해돼요? 내가 쓰는 입장. 그러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내용 구성하기가 뭐냐. 그럼 어떻게 내용을 다 구성할 것인가. 내용이 짜임이 중요하겠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짜임.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개요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그 논의되는 과정, 개요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의 짜임을 갖다가 어떻게 엮을 것인가,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어떻게 내용을 배치할 것인가. 에? 거기잖아. 집에 여기다가 화장실을 두고 여기다 욕실을 두고 뭐 여기다 방을 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짜는 것이 내용 구성하기야. 내 말 이해되겠어요? 내용 구성하기. 정리 됐지요? 그래서 잘 봅시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알차게 할 거 아니야. 어? 어떤 집은 가는데 다 있을 건 있어. 뭐 욕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막 따로따로 노는 경우 있죠, 막 이렇게. 왠지 막 불편하고, 유기적인 것이 같지가 않고, 전 반경이 좀 어렵고 말이죠. 활동하는 데서 생활 환경이 좀 그렇대. 느껴지는 게 있어. 또 어떤 데 보면 그러잖아요. 보면 어느 집을 갖다 갔을 때, 야, 참. 잘 됐다. 참 좋구나. 잘 나왔네.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어 없어요? 가끔 뭐 우리가 보면 그런 거 하잖아. 모델하우스 갔을 때 딱 봤을 때 와, 잘 나왔는데? 잘 빠졌는데? 어떻게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공간들이 중요하잖아. 공간들. 베란다 같은 공간도 중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체로 부엌에서 베란다 뭐 이런 어떤 그 연계의 관계, 유기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이걸 갖고 있죠. 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답답하게 구조가 나올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 내용도. 다 있긴 있어. 그래서 답답해 있는 사람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편리하게, 그렇게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내용 구성하기다. 내용 구성하기는 크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구성은 자임 아파트가 아니라 짜임. 다 같이 짜임이라고 그래. 내용 구성은 뭐라고 나왔지? 짜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구성이라는 거. 개별적으로 이걸 물었기도 합니다. 자연적 구성이다. 자연적 구성이 아니라 구성이다. 자, 자연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가 종합적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적 구성이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구성이다. 종합적 구성이다. 또는 이것을 논리적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자연적 구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전개적 구성. 무슨 구성?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개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냥 전개. 시간 전개에 따라서, 뭐 공간 전개에 따라서. 그래서 전개적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예? 전개적 구성. 자, 그러면 자연적 구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 시간적 구성. 시간적 구성이 있잖아, 시간적 구성.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하는 시간적 구성이 있어요. 시간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하는 순행적 구성과 시간의 흐름이 뒤바뀌는 특히 회상, 회고 있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주로 역행적 구성.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알겠어요? 역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다. 다 같이 역행적 구성이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 보면 시 있죠? 시에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순행적 구성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작품이. 역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상적 측면은 대부분 역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참고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이 있어요.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간적 구성이다. 주로 이런 공간적 구성은 묘사적인 글에 많이 씁니다. 시간적 구성은 어떤 사태나 사건을 이야기 형태,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하는 서사적인 글에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서사적인 글에는 시간적 구성이, 묘사적인 글에는 공간적 구성이 주로 활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송순의 면왕적을 보면 송순의 면왕적은 전반적으로 공간적 구성인데 왜냐? 구불면자에다가 우로를 앙자를 쓴 것이 면왕적가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굽어본다는 것은 아래를 굽어본다는 거야. 이렇게 위를 굽어본다 않잖아. 그렇게 아래를 이렇게 굽어보는 거야. 그러면 앙은 뭐냐? 우로를 앙자거든. 우를 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요? 시선의 이동이 있어 없어요? 아래 면왕적에서 아래를 보고 위를 본 관계를 갖다가 그려나가고 있거든. 무슨 구성? 그걸 보면 공간적 구성.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면왕적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위를 바라본 모습에 시간의 흠에 따른 계절적인 어떤 변화에 따른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는 뭐가 된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 근데 겉을 보면 뭐에 나지? 공간적 구성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번 읽어봐. 송순의 뭐라는 작품?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하는 것을 무슨 구성? 공간적 구성이라고 하고 역행적, 순행적 합쳐서 뭐라고 나왔지? 시간적 구성인데 주로 시간적 구성은 서사적인 글에 많이 쓰이고 공간적 구성 뭐에 쓰인다? 묘사적인 글에 많이 쓰인다는 거.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에 종합적 구성. 이론적으로 많이 알 건 없지만 그냥 개요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알아둬. 나중에 시험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 중에 공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내볼까?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양상이 1번. 학교 현대표 2번. 건물 배치도. 그죠? 건물 배치도. 그 다음에 3번. 학교 연대표, 그 다음에 건물 배치도. 그 다음에 행자부 조직표.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울 광장 풍경. 자, 이렇게 나왔다면. 다음 중에서 구성하기 방식이 다른 것은? 내용 구성하기 방식.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 구성하기 방식이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 같이. 몇 번? 어? 몇 번이야? 어? 내용 구성하기 방식 다른 거. 분담별로 시합할까? 어? 자, 맞춰봐, 이거. 내용 구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방식이 다를까 봐. 여러분 생각해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자 할 때, 내가 이제 배워준 것은 내가 이걸 지금 종합적 구성은 안 배워줬잖아, 지금. 에? 종합적 구성은 안 했잖아. 뭘만 가지고 지금? 자연적 구성만을 갖다 배워놨지, 지금? 그러면 두 가지야. 시간적 구성이냐? 공간적 구성이냐? 이 둘 중 하나 그런 거야. 근데 이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안 배운 걸 가지고 질문했겠냐고,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질문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로 잡혔겠지? 자, 보풀 보기는 이제 50%의 가능성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이제 쉽잖아. 그죠? 시간적 구성이냐 아니면 공간적 구성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배운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잖아. 나는 어떤 걸. 자, 여러분들이 하면 학교 연대표를 갖다 글을 쓰고자 해. 학교 연대에 관련된 연대표 있죠? 그러면 언제 설립돼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르는까지 쭉 할 거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이죠. 현재까지.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쭉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시간적 구성이죠. 학교 연대표는 시간적 구성이죠. 학교 연대표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혹시 모를까봐. 그런 거 아니야. 연보, 연대, 이쪽 쭉 나오잖아. 그 다음에 건물 배치도는 뭐예요? 가면 다 있잖아. 어느 건물 가면 다 배치도 있어, 없어? 배치도가 시간의 흐름이야? 그게 아니잖아. 공간적 구성이잖아. 행자부 조직표. 공간이지, 당연히. 행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밑에 무슨 부서가 있고, 또 밑에 뭐가 있고, 나올 거 아니야? 서울광장 풍경, 뭐요? 이것도 묘사하냐? 그러니까 공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이 세 가지는 공간적 구성, 1번만 시간적 구성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문제지, 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해되겠어요? 피상적으로, 평면적으로 알면 안 되고, 지금 그만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종합적 구성과 관련돼서. 종합적 구성은 우리가 보면 단계식 구성이 있다. 단계식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포괄식 구성. 포괄식 구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점층식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자, 단계식 구성이 있다. 포괄식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점층식 구성이 있다. 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이 있다. 병렬식 구성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과식 구성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적 구성과 관련돼서 얘기했다면 단계식 구성이다. 포괄식 구성이다. 점층식 구성이다. 병렬식 구성이다. 임과식 구성이 되겠다. 단계는 간단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라 할지 기승전결 같은 4단 구성에 대한 것을 단계식 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고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포괄식 구성에 대한 문제. 전체를 갖다 포괄하는 말이 앞에 있다. 이거 무슨 구성이라고 생각할까요? 부괄식. 전체를 포괄하면 뒤에 있다. 뭐라고 나왔지? 미괄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포괄식 구성과 미괄식 구성으로서 이제 신문제 출제가 됐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포괄식 구성과 관련돼서 내용이 어떤 논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 포괄적인 내용이 앞에 있다. 두괄식, 포괄적인 내용이 뒤에 있으면 미괄식 정도. 덜 중요한 것에서 좀 더 중요한 으로 진술해 나간다. 점층식 구성. 자, 아까 주제문 작성 요령 관련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죠? 이걸 뭐예요? 병렬식 구성. 각각이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임과식 구성은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 이 됐습니까? 잘 알아도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걸 무슨 구성이라고 그래? 종합적 구성.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다음 중 구성의 종류가 다른 것은 1번 시간적 구성, 2번 단계식 구성, 3번 점층식 구성, 4번 포괄식 구성. 몇 번?
기분 나쁠랑가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가끔 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 우리 여학생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손 들었습니까? 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방송으로 나가면 좀 안 될 텐데 가끔 뭐 느낄 때가 있어서 옛날부터 이미지가 좀 비슷해서 가끔 보면 뭐 탤런트 닮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배우들 닮으면서 모습들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게 남한으로 넘어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할 때 있어요. 남한으로 넘어왔나? 북한의 그 김정인의 고모 김경희 씨를 많이 닮았어요. 이미지가 딱 것도 보면 저것도 이제 인민복 입혀놓고 김경희 씨 요즘 아파서 좀 안 나오잖아. 잘 안 나오죠? 장성택의 아내 장성택이 있죠. 장성택 죽었잖아. 그거요. 일단 쉬는 시간 혹시 관심 있으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북한의 김경희 그거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자연적 구성이다, 뭐 종합적 구성이다 되겠대. 다음 중에서 구성의 종류가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시간적 구성. 시간적 구성은 자연적 구성이고 나머지는 다 종합적 구성, 포괄식 아니죠. 논리적 구성에 속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어떨 때 어렵냐면 가장 원론적인 문제 나왔을 때 허를 찌를 경우가 있어요. 그 바탕이 힘든 거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허를 찌는 문제. 나올 때 조심하라. 아까 약간은 된다. 허를 찌는 문제. 알겠죠? 이런 문제. 과거에 나왔어서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문제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둔 거야. 자, 개요 작성 및 내용 구성하기. 정의됐죠? 자, 개요됐어요. 다음에 지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필, 여기서 저기 지필이에요. 지필을 우리가 글쓰기를 그렇게 3단계로 얘기한다면, 글쓰기를 3단계로 한다면 주제 설정부터 시작해서 내용 구성하기 있죠? 여기까지가 뭐냐? 계획하기 단계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하기 단계. 그 다음에 이 지필이 뭐냐? 지필이 표현하기 단계. 지필이 표현하기 단계라는 거야. 자, 지필이 뭐의 단계다? 표현하기 단계라는 거죠. 자, 지필에서는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요표에 따라서 썼지만 일단은 지필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제목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목. 그죠? 여러분들, 우리를 가끔 보면 어때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라고 하고,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라고 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장문 시간이랄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이렇게 내죠. 야, 너희들 말이야, 집에서 써와, 집에서 소풍에 가서 써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되죠,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어때요? 실제 장문 시간에, 장문 시간에 이제, 다음 주는 말이야, 소풍에 관한 글을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학교 올 때까지, 장문 시간 될 때까지 이 과정은 여러분들 해야 되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 들어와서 뭐예요? 딱 해서, 갖다 쓰죠. 칠판에다, 소풍. 자, 써라. 그러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지필 과정. 지필을 쓰는 거 아니야? 따라서 제목 쓰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서도 쓰기. 서도 쓰기, 본문 쓰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맺은말 쓰기. 있죠? 자, 씁니다. 자, 이렇게 써줘. 제목 쓰기. 그래, 제목 쓰기다. 자, 지필 과정에서 뭐 하는 거다지? 제목 쓰기다는 거 있겠죠? 최근에 와서 이제 공부 시험 문제 보면, 지문이 주저 상태에서 이 지문의 제목으로서 알맞아서 뭐냐? 이 글의 제목으로서 알맞는 것은 뭐냐? 한번 해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제목 쓰기. 아니면, 다음에서, 서두 부분을 갖다 써놓고, 이 서두 부분에 나올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나오겠죠? 그럼 서두 쓰기에 있어서 서두 부분에 나올 내용이 뭐냐? 글의 동기. 쓴 동기 있죠? 글을 쓴 동기. 글 쓴 동기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내용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내용 범위. 내용 범위를 갖다 정함. 또는 어떤 내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관련된 용어 있죠, 용어? 용어의 개념을 갖다가 풀이해 준다든지.
그래서 어떤 글쓴 동기 또는 내용의 범위 정함, 용어의 개념 또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어떤 뭘 통해서 또 어떤 그 사파, 끼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화제들 말하는 거 뭐 있죠? 사파. 끼어드는 어떤 사파를 할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하냐. 글쓴이에 있어서 이런 사파를 갖다 씀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죠. 이 호기심을 갖다 유발하는 부분. 이게 다 뭐예요? 서두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본문 쓰는 간단하게 본문 쓰는 본격적인 내용 전개죠. 본격적인 내용 전개. 되겠어요? 매진말을 쓰기로는, 내용을 쓰는 본문 내용 요약 정리. 본문 내용 요약 정리다. 정리죠, 정리. 본문 내용 요약 정리. 정리했죠? 거기에 따라서 뭘까지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소위 제안, 아까 얘기했죠? 제안이랄지 어떤 전망, 이런 내용은 여기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매진말 쓰기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중에서 서두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다음 제시된 지문은 다음 중 글쓰기에 있어서 집필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맞겠는가? 서두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문제 제기와 원인 분석이 있다면 원인 분석은 서두에 들어가야 돼? 본론에 들어가야 돼? 본론에 들어가야 된다고. 원인 분석은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런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어디요? 어디서? 본론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 서두에 들어갈 내용, 매진말 쓰기, 특히 시험에 잘 나온다. 서두에 들어갈 내용, 이런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적용할 거 아니야. 다 그릴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주제의 글을 쓰고자 할 때 여기에 서두로서 적절한 거는 뭘까? 서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일단 서두에는 뭡니까? 뭔가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도 보면, 처음에 좀 뭔가 싹밭하게 학생들 끌어들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쇼킹하게 해야 되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다가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기발한 어떤 말을 갖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보니까 뭐 광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맥국어. 무슨 국어? 수맥국어. 수맥국어다. 수맥국어 이렇게. 수맥국어다. 뭐는 뭐 빼어날 숫자도 쓸 수도 있고, 빼어나게 맥을 짚는 강의, 국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수는 앞에다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다 쓸 수도 있지만, 작게 화려한 수사보다는. 그러니까 화려하게 말로 풀어내는 것보다는 맥을 짚는 국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국어시죠? 수맥국어. 이렇게 이제 다른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그 강의의 특징을 갖다가 적으려고 할 때 어떤 특징을 시켰을 때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관심을 또 갖잖아요.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가는데 학생들도 보면 선생님들에게 어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정말 그냥 동그란 눈을 뜨고 말이죠. 선생님 눈만 응시하는 학생이 있어요. 눈만 응시하는. 눈싸움 하자는 것인지, 눈만 응시하는 학생이 있어요, 눈만. 어떤 학생은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칠판만 응시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손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말이죠. 참 그런 학생은 고맙기도 하면서 또 그래요. 또 정말 고개만 끄덕이는 학생이 있어요. 고개만 끄덕이는 학생. 뭔 이야기하면 많은 학생이 있어요. 전혀 끄덕이지 않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근데 이제 뭔가 있어요. 고개 끄덕임 속에 실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래서, 야, 알았냐? 이해했냐? 그래서 물어보면 몰랐다. 그 끄덕이만 하는 학생이죠. 그잖아요. 처음부터 와서 아예, 오늘 하루는 아주 긴 시간이다. 6시간. 그래. 취침 자세로 하나 찍어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다른 나라도 학생들의 있어요. 특성이 있죠. 어떤 학생이에요? 우리 학생은. 사탕 먹는 학생. 알습니까? 끊임없이 입에다 먹는 학생. 자기 혼자만 먹는 학생. 자, 미안합니다. 또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일관되게 뭔가 한다는 건 괜찮아,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입에다 뭘 넣는 학생. 뭐가 있어야만이 뭔가 되는 학생. 할 수 있죠? 물론 이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막 약간 뭐 전투적으로 왔네, 우리 학생은? 예? 옷차림이? 예? 전투적으로 왔네?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는 학생. 그래, 오늘은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뭐 어디 뭐 나들이 가는 패션으로 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죠? 옷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전투적으로 왔잖아. 이건 뭐 해야 되겠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자, 내가 얘기했죠? 지필 과정은 쉽습니다. 표현의 단계.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니까. 서두에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뭔가 좀 읽었을 때, 좀 빨려들을 만한 내용이 앞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전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 더 썼나, 이것도 뭐예요? 여기다 써야겠죠. 하나 더. 논제 제시. 나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한다. 아십니까? 논제 제시.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어디에 나와? 서도 쓰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다룰란가 보다. 그러면 본문 내용 이런 것을 다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성경 본 사람 뭐예요? 결론 볼까? 뭐라고 했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지필까지. 이게 뭐였지? 표현하기 단계. 그래서 이 지필 부분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이 서도 속의 정도. 서도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최근에도 시험 문제 출제 나왔던 거죠. 서두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치 못한 것은. 다음 제시된 글의 성격을 봤을 때, 어디에 넣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서도 속의 내용이 좋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거예요. 대박이, 이거,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앞에서 제시됐던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하면 다음 이렇게 나오면 매직말이구나 이거는. 너무 쉽잖아 그것은. 그리고 어떤 전망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 나왔다고 결말이지 당연히. 뭐 이해되겠어요? 대본 시험 문제는 서두 쓰기가 잘 나와. 서두 쓰기가.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고가 나온다. 태고. 태고 알죠? 태고가 뭐예요? 고쳐 쓰는 거죠. 태고는 고쳐 쓰는 거. 정서는 그 뭐예요? 정서는 고쳐 쓰는 거? 정서는 그걸 고쳐 쓰는 거죠. 태고도 고쳐 썼고 정서도 고쳐 쓴다. 예. 다르게 쓰는 거. 시작. 다르게 쓰는 거. 예? 바를 정도 들어가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 이거 있죠, 이거 있고, 이거 있어. 이것과 이것이 있죠. 합쳐서, 시작. 읽어봐, 시작. 정벌. 다 같이? 정벌한다. 그러잖아, 정벌.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 벌을 쓸 때 이제 벌하러 간다라고 했죠? 벌하러 간다 있고, 이건 정하러 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합쳐서 정벌로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좀 달라. 가서 바르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잘못된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잡으려고 가는 것이 정벌이야. 무슨 말이겠죠? 이 벌은 단순히 뭡니까? 뭐 저 사람이 잘못된 건 안 했던 건 가서 뭐야? 치는 거야. 그냥 쳐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7벌자를 쓰는 거야. 알겠죠? 바르게 하려고 가서 치는 것을 정벌이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 벌만 쓰면 뭐야 다지? 치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했건 안 해도 떠나는 그건 아니야. 그냥 쳐들어가는 거야. 그게 벌이다. 그래서 벌자와 같이 이 정자는 서로 달리 봅니다. 알습니까? 그러면 이해되겠죠?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대마도 뭐라고 그래? 대마도 정벌이라고 그래. 정벌. 근데 잘못하니까 바르게 잡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였어요? 가서 다 싹 죽이려고 간 것은 아니야. 바르게 하려고 간 거야. 바르게 하려고 갔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온 거 아니야. 근데 뭐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대마도 도주. 우리나라에서 파견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대마도 누군 땅? 우리 땅. 알겠죠? 하와이 무슨 땅? 우리 땅. 하와이는 미국 땅이야. 우리 땅이야,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사탕수수. 일궈놓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궈놓은 땅이 하와이 아니야? 우리 땅. 시작.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하와이도 우리 땅. 세계는 우리 땅. 전부 우리 땅이야. 한민족이 누렸던 땅들이야. 자, 태고 할래, 태고. 태고는 밀태자.
밀태자야, 밀태자였다가 이게 두드릴 고자야. 퇴고라는 말. 옛날 옛날 가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시를 짓고 가는 거야. 시를 짓고 가는데, 한 대목에서 걸렸어. 저녁 무렵에 그 젊은이 있는데, 젊은을 나그네가 두드린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민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막 그걸 고민하고, 막 그 식구가 생각 안 나는 거야. 민다고 할까, 두드린다고 할까, 민다, 이게 밀추자야? 밀추자도 되고, 뭐냐면, 이게 밀추자도 되고, 밀태자도 돼. 이거는 태로도 익히고, 추로도 읽혀. 알겠어요? 그렇잖아. 두 가지 다 읽힐 수 있는 거야. 그냥 민다라고 할까? 이건 두드릴 꽃자. 절 같은 데 가서 높은 곳에 매달리는 게 부가냐? 그 두드릴 꽃. 다 같이? 두드릴 꽃. 높을 꽃자에 칠복자 쓰면 두드릴 꽃자야. 그래서 민다고, 나그네가 민다고 얘기할까? 젊은을 민다. 저녁 무렵에 한 나그네가 왔는데 젊은을 두드린다고 얘기할까? 민다고 얘기할까? 막 그 고민했어요. 어떤 것을 써야 되지? 막 고민하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 아주 지체 높은 한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대 문호 한유라는 사람이 그 마차가 오는 걸 모르고 말이죠. 그 마차, 한유가 탄 마차가 오는 걸 모르고 가다 그만 부딪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병졸들이 와서 이놈 어떤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데, 마차 지나는데 왜 너까지 놈이 말이지 와서 이렇게 말이지 방해놓느냐 하고 막 격을 치려고 그래. 그러자 그때 한유가 시끄러우니까 마차에 딱 해서 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야야야야 조용히 하라. 그래도 그 사람 이쪽으로 이리 와보라.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가져갔대. 어찌하여 너는 그랬느냐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 시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걸 써야 할지 고민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대감마님의 그 마차가 오는 걸 못 봤습니다. 용서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내가 곰곰이 듣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말이야. 거기에는 민다는 것보다 두드린다는 게 좋겠다. 곧잘 써라 했다는 얘기야. 그로부터 그 둘은 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거기 나온 게 태고야. 그 태고는 고쳐 쓴다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태고가 고쳐 쓰기로 이해된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태를 쓰지 말고 뭐 써라? 고를 쓰는 게 좋겠다 내 생각에는. 내가 좀 이해돼요? 그 나온 말이 태고가 됩니다. 추구라면 안 돼. 추구가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시작? 태고라고 그래요. 태고. 이때는 태자가 뭐냐? 태자를 밀태자 시작. 이 미는 거예요. 새로. 이 세추자거든. 세추자에다가 손수가 들어가면 손으로 새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밀태 시작. 밀태.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퇴자와 관련해서 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밀추자로 하게 돼. 미는 거 이거죠. 추진력 있지?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추진력. 여기다가 나갈 진짜 쓰면 추진력이잖아.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자, 일단 태고에 3원칙이 있어. 태고의 3원칙. 기억해둬요. 태고의 3원칙은 첫 번째.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삭제의 원칙. 삭제를 다른 말로 탈락이 나왔죠. 삭제. 두 번째. 내용이 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첨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보충의 원칙. 자, 구성이 잘못됐다. 내용 짜임을 하는데, 아까는 내가 이렇게 짜면 이 내용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야, 이게. 또 틀렸네? 좀 앞에 나올 내용이 뒤에 나오고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 나왔네? 그럼 뭐 돼? 순서를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것이 조화의 원칙. 이것을 재구성의 원리예요. 재구성하는 거죠? 조화. 자, 그래서 삭제 원칙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불필요한 내용을 빼줌으로써 각각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데 그 순간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빼줌으로써 글에 있어서의 긴밀성, 긴장성. 이 긴장성이라는 건 텐션이라고 그래. 끌어당기는 힘. 긴장성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긴장성 획득. 불필요한 내용을 빼줌으로써 긴장성 획득이 있다. 두 번째, 첨가의 원칙. 자, 어때요?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야? 근데 거기다 뭘 둠으로써? 내용을 보충해줌으로써 상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조화, 재구성의 원칙을 통해서 뭐냐? 이것을 때는 논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저기 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로 보면, 이것을 단락의 구성 원리, 여러분들 교재에 해놨죠? 단락의 구성 원리, 프린트물에 해놨습니다. 단락의 구성 원리를 보면, 중심 문제와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데 그 주제에 어긋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단락의 구성 원리를 보면 통일성, 다음 중에서 통일성의 유비등을 찾아가면 삭제 원칙을 갖다가 적용하는 거야. 알겠죠? 빼줄 것. 즉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수렴되는데 그 뒷받침 문장 가운데 그 주제에 걸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꼭 바나나는 좋아한다 볼 수 없다. 이거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첨가, 보충의 원칙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락의 구성을 내는 완결성. 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 세 가지가 나와야지. 근데 두 가지만 나오면 완결성이 유비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내용을 보충해줘야 되겠지.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단락의 구성 원리로 접근하면 상세와 효과는 첨가의 원칙과 관련됐다. 그 다음에 논리성 획득이 있죠? 논리성 획득은 뭐냐? 여기서는 단락의 구성 원리로 보면 일관성. 글을 갖다가 뭐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일관되게 글을 전개하고서 알맞은 것.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장 배열. 못 아시죠? 문장 배열 순서 있죠? 문장들 제시해놓고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시고 나오잖아. 순서대로. 문장 배열이랄지, 그 다음에 접속어 넣는 문제. 접속 부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조화, 재구성 원칙과 가정을 해서 연결돼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대말 좀 이해돼요? 출제 경향이야, 이게. 어려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렇다면 쓰기의 절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시죠? 주제, 설정, 그 다음에 재료 수집 및 선택, 그 다음에 내용 구성함 및 개요 작성, 집필, 태거, 글쓰기를 3단계로 나눈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계획하기 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 주제 설정, 재료 수집 및 선택, 내용 구성하기, 제목 쓰기 몇 번? 제목 쓰기. 제목 쓰기는 집필 과정이 있잖아. 아까 집필 과정에 제목 쓰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아. 쓰기와 또 절차와 관련된 순서대로 내기만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고, 아까 각각의 요소별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혹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쓰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 말하기 파트 가운데 토의에 대한 이야기, 토의와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면 일단 국어의 영역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끝나게 되는 거고, 자, 이어서 뭐냐면 읽기 파트는 비문학 독해 원리와 관련된 출제 유형별로 문제를 또 풀어가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